그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아내의 대학 합격 통지서가 찢겨진 채로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내 시어머니가 아내를 임신시키기 위해 일부러 그 서류를 훼손한 것이었다. 그 고백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는 회사에서 늦게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내의 문자를 확인했다. 오빠, 오늘 합격 소식 왔어. 그런데 통지서가 이상해. 그 메시지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다. 불안이 스며든 글씨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 지은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그 종이를 받아 들었다. 서울대학교 입학처에서 온 합격 통지서였다. 하지만 상단 부분이 불규칙하게 잘려나가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칼로 베어 찢은 흔적이 역력했다. 누가 한 거지? 집에 들어온 도둑, 나는 본능적으로 물었다.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빠. 엄마. 시어머니가. 그녀의 말은 여기서 끊겼다. 나는 멍해졌다. 시어머니. 우리 결혼한 지 2년째 되는 올해, 시어머니는 항상 완벽한 며느리를 원했다. 지은이는 결혼 전에 이미 대학원 진학을 꿈꾸며 열심히 준비해왔다. 그 꿈을 위해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에 매진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했다. 그런데 왜 시어머니가 그런 짓을? 그날 밤, 우리는 시어머니 집으로 갔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시어머니는 항상 그곳에서 우리를 교육하듯 대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했다. 어머, 왔어요. 무슨 일로?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지은이가 통지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엄마,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제가 합격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찢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한 거야? 그 고백은 번개처럼 우리를 강타했다. 시어머니는 지은이가 임신하지 않아서 손주를 볼 수 없어서 절박했다고 했다. 너희 둘이 너무 바빠서. 가족이 안정되지 않아서. 대학은 나중에 해도 돼. 이제 애를 가져야지. 그녀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집착은 무서웠다. 지은이는 충격으로 몸을 떨었다. 엄마, 제 꿈을. 왜요? 왜 제 인생을 망치세요?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머님, 이건 범죄예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나를 노려보았다. 너는 몰라. 나는 가족을 지키는 거야? 지은이가 공부만 하면 어떻게 해? 손주가 없으면 이 집안이 끝나는 거라고.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지옥이 되었다. 지은이는 며칠 동안 밥 한 숟갈 먹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밤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그녀를 안고 속삭였다. 괜찮아, 다시 지원할 수 있어? 내가 도울게.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그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은이의 미래를 훔친 계산된 배신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 빚은 갚아야 한다. 공정하게, 하지만 치명적으로.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지은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그녀는 임신 테스트를 받았고 결과는 음성이었다. 오빠, 미안해. 나 때문에. 그녀가 울먹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아니야.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시어머니의 말을 되새기고 있었다. 손주를 가져야지. 그 집착이 나를 자극했다. 시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중심이라고 자부했지만 이제 그녀의 그 중심이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 되었다. 저녁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여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줄래? 그녀의 목소리는 후회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어머님, 그건 지은이가 결정할 일이에요. 저는 그냥 조용히 지내세요. 통화를 끊자마자 나는 컴퓨터를 켰다. 시어머니의 과거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재벌 3세의 딸로 결혼 후 남편의 사업을 물려받아 성공한 여자였다. 하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비밀이 숨어 있었다. 나는 한 기사를 발견했다. 시어머니의 시동생이 사업에서 배신당해 자살한 사건. 그때 시어머니가 관여했다는 소문. 복수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지은이는 서서히 회복되었다. 우리는 함께 산책을 나갔다. 한강공원에서 그녀가 말했다. 오빠, 나 포기할 수 없어. 다시 도전할게.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어머니에게 가족을 강조한다면 나는 그 가족의 약점을 파고들 것이다. 그녀의 자랑스러운 사업, 그 안의 비밀을. 며칠 후, 나는 시어머니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무슨 일로 불렀어? 나는 통지서 조각을 테이블에 놓았다. 이걸로 끝낼 수 없어요. 지은이의 상처는 너무 깊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배상할게. 돈이든 뭐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왜 그랬는지 제대로 말씀하세요. 그녀는 마침내 털어놓았다. 젊었을 때 그녀 자신도 꿈을 포기하고 결혼을 강요받았다. 그래서 지은이가 똑같이 되지 않게? 애를 가지면 안정될 거라 생각했어. 그 고백은 나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트라우마가 우리의 삶을 망친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만 나는 더 영리하게 할 것이다. 시어머니의 사업 파트너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서 그녀의 약점이 드러났다. 불법 로비 의혹. 그것을 파헤치면 그녀의 제국이 흔들릴 터였다. 복수의 첫걸음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나는 지은이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그 강인함에 더 사랑이 갔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아 시어머니의 회사를 파헤쳤다. 한성그룹. 시어머니가 CEO로 있는 그곳은 화장품과 패션으로 유명했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익명 포럼에서 옛 직원들의 증언을 모았다. CEO가 로비스트를 통해 규제 완화를 샀다. 시동생의 죽음도 사업 경쟁 때문이었다. 나는 프리랜서 해커를 고용했다. 돈은 회사 보너스로 충당했다. 단순한 데이터 추출이야. 불법은 아니라고 그는 웃으며 말했다. 며칠 후 파일이 도착했다. 이메일 로그, 계좌 내역. 시어머니가 정치인에게 돈을 보낸 증거였다. 그것은 충분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지은이와의 일상을 지키며 기다렸다. 어느 주말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방문했다.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고 지은이에게 사과했다. 엄마가 잘못했어. 다시 지원해. 엄마가 학비 내줄게. 지은이는 여전히 상처받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제 꿈은 제 거예요. 식사 중 시어머니가 나를 보며 말했다. 너도 엄마 편 좀 들어. 가족이잖아. 나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가족은 소중하니까요. 그 말 속에 숨긴 독이 그녀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지은이가 잠든 후 나는 자료를 정리했다. 다음 단계는 언론이었다.
하지만 직접적인 폭로가 아니라 힌트를 주는 식으로. 나는 익명으로 한 기자에게 팁을 보냈다. 한성그룹의 로비 스캔들. 이 이메일 확인하세요. 기사는 곧 터졌다. 한성그룹, 정치권 로비 의혹, 주가는 5% 하락했다.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아는 거이니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물들어 있었다.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뉴스 봤어요. 조심하세요, 어머님. 지은이는 기사를 보고 걱정했다. 엄마 회사에 무슨 일 있어?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냥 소문일 거야. 우리는 우리 일이나 하자.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이것은 시작일 뿐 시어머니의 고통이 지은이의 것만큼 될 때까지. 며칠 후 나는 시어머니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쳤다. 그녀의 시동생 민준씨 자살한 그날 유서에 누나의 배신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민준씨의 옛 친구를 만났다. 술집에서 그는 술에 취해 말했다. 민준이는 사업 아이디어를 누나에게 빼앗겼어. 그 후 경쟁에서 밀려서 그 증언은 녹음했다. 이제 무기가 하나 더 생겼다. 지은이와 나는 데이트를 했다. 명동에서 쇼핑하며 그녀가 웃었다. 오빠, 나 다시 합격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는 강하니까. 그 순간 나는 그녀를 위해 복수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었다. 그것은 지은이의 영혼을 짓밟은 것이었다. 시어머니의 압박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돈을 보냈다. 이걸로 지은이 공부시켜. 하지만 나는 돌려보냈다. 필요 없어요. 그녀는 화를 냈다. 너희가 나를 버리려는 거야.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녀가 심은 씨앗이 거두는 거였다. 스캔들이 커지자 한성그룹 주가는 더 떨어졌다. 시어머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든 것은 오해야. 하지만 그녀의 눈은 피곤했다. 나는 TV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직 멀었어. 복수의 불길이 점점 타오르기 시작했다. 지은이는 새 통지서를 받기 위해 재지원 준비를 했고 나는 그녀의 지지자가 되었다. 낮에는 강의 자료를 함께 정리하고 밤에는 그녀의 어깨를 주물렀다. 하지만 내 속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시어머니의 약점을 더 파고들었다. 민준 씨의 자살 사건.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건 명예훼손 소송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나는 녹음 파일을 건넸다. 이걸로 시작하세요. 소송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시어머니는 우리를 피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나타났다. 집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 울었다. 제발 용서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회사 망하면 어떻게 해? 지은이는 동요했다. 엄마, 일어나세요. 우리도 아파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어머님, 후회는 늦었어요. 지은이의 통지서를 찢었을 때 어머님의 선택이었잖아요. 그녀는 나를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이런 거지? 내가 배신자야. 그 말은 나를 자극했다. 배신자. 그녀가 먼저 배신한 것이다. 그날 이후 소송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한성그룹 CEO, 시동생 사망 관련 명예훼손 및 사업 배신 의혹 뉴스는 온 나라를 뒤덮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신문 일면에 실렸다. 그녀의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파트너들이 이탈하고 주주들이 반발했다. 지은이는 충격을 받았다. 오빠, 이 소송. 엄마가 무너질 텐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이건 정의야. 그녀가 한 짓에 대한 대가.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갈등이 싹텄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지은이의 고통을 연장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이미 기차는 출발했다.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끊이지 않았다.
너희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손주라도 봐야지. 그녀의 절규는 이제 광기처럼 들렸다. 나는 무시했다. 대신 나는 그녀의 개인 생활을 조사했다. 시어머니는 외로운 여자였다. 남편 사후, 사업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비밀. 불륜 의혹. 옛 연인과의 서신. 그것을 폭로하면 치명적일 터였다. 어느 밤, 지은이가 나에게 물었다. 오빠, 너 최근에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나는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아니, 회사 스트레스야. 그녀는 나를 끌어안았다.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 따뜻함이 나를 괴롭혔다. 복수는 나 혼자 짊어져야 했다. 소송 첫 심리가 열렸다. 법정에서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증언했다. 나는 형제를 배신한 적 없어. 그건 오해야. 하지만 녹음이 재생되자 그녀의 변호사는 항변했다. 미디어는 열광했다. 가족 내 배신의 비밀이 한성그룹은 파산 위기에 처했다. 나는 법정 밖에서 시어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나를 붙잡았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지은이를 위해서라고. 나는 속삭였다. 내가 지은이의 꿈을 훔쳤으니까. 이제 내가 잃어봐.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집으로 돌아와 지은이에게 소송 결과를 말했다. 그녀는 울었다. 엄마가 불쌍해. 하지만 나는 말했다. 불쌍한 건 너였어. 이제 균형이 맞춰지는 거야? 복수의 다음 단계는 그녀의 명예였다. 불륜 서신을 익명으로 유포했다. 스캔들이 터지자 시어머니는 고립되었다.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사회적 지위가 무너졌다. 시어머니의 몰락은 가속화되었다. 한성그룹은 채권자들의 압박으로 자산 매각을 시작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텅 비었고 직원들은 떠났다. 뉴스에서 그녀의 인터뷰가 나왔다.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어. 그런데 왜 이렇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그 영상을 보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지은이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오빠, 그만해. 엄마가 죽을 것 같아.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다. 나는 처음으로 흔들렸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녀가 먼저 시작했어. 그날 밤, 우리는 다퉜다. 지은이는 소리쳤다. 너 복수심에 사로잡혔어. 나 때문에. 아니면 내 자존심.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복수는 지은이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 나의 집착이 되었다. 미안해. 하지만 멈출 수 없어.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혼자 남은 나는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왔다. 스트레스로 심장마비. 지은이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녀의 모든 비밀을 모은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다. 로비, 배신, 불륜. 그것은 종합적인 폭로였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시어머니는 병상에서 조사를 받았다. 나는 죄송해. 이 그녀의 고백이 방송되었다. 지은이는 나에게 전화했다. 오빠, 너 한 거지? 왜? 나는 침묵했다. 공정하게 갚는 거야. 의 그녀는 울며 말했다. 이제 우리도 파괴될 거야? 시어머니의 재판이 다가왔다.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법정에서 그녀를 보니 예전의 위험은 사라지고 노쇠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왜 나를 파괴했나?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당신이 우리를 파괴했으니까? 통지서를 찢었을 때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배심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판결은 유죄. 3년 징역. 시어머니는 수갑을 차고 끌려갔다. 그 장면을 TV로 본 지은이는 무너졌다. 오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 그녀의 질문에 나는 답을 찾지 못했다.
복수는 승리했지만 빈 껍데기가 남았다. 지은이는 이혼을 요구했다. 너와 함께 있으면 나도 망가질 것 같아 나는 애원했다. 미안해. 사랑해 하지만 그녀는 떠났다. 우리 집은 텅 비었다. 나는 홀로 남아 생각했다. 복수는 정말 공정했나? 시어머니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고 내 상처도 깊어졌다. 홀로 남은 나날들은 고통이었다. 지은이는 친구 집으로 갔고 나는 회사에서조차 집중할 수 없었다. 상사에게 개인 사정지라고 말하며 휴직을 신청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붐볐지만 내 세계는 회색빛이었다. 시어머니의 재판 후속 보도가 이어졌다. 그녀는 교도소에서 편지를 썼다. 용서해, 아들. 엄마가 미쳤었어.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미친 건 나였다. 나는 지은이를 찾으려 했다. 그녀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SNS는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한강다리에서 그녀를 떠올렸다. 오빠,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 그녀의 미소가 아팠다. 복수의 끝에서 얻은 건 상실뿐이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어머님이 면회 신청했어요. 나는 교도소를 갔다. 철창 너머 그녀는 야위어 있었다. 왜 왔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말했다. 마무리를 하려고. 그녀는 웃었다. 너도 후회하나 봐. 지은이가 떠났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당신 탓이 아니에요. 내 선택이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도 젊었을 때 꿈을 포기했어. 남편의 압박으로. 그래서 지은이를 구하려 했어? 잘못된 방법으로. 그 고백은 나를 무너뜨렸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집착의 연쇄. 미안해요. 어머님,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퇴소 후 시어머니는 작은 아파트로 옮겼다. 사업은 끝났고 그녀는 홀로 살았다.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도울게요. 그녀는 놀랐다. 왜? 가족이니까.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다. 어색했지만 치유의 시작이었다. 지은이로부터 소식이 왔다. 오빠, 나 서울대 재입학했어. 혼자서. 나는 기뻤다. 축하해. 내 꿈이야. 그녀는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잊지 않았어. 나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복수 중독. 심리학자가 말했다. 당신의 분노는 트라우마에서 왔어요. 어린 시절 부모의 기대. 나는 인정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한 상처. 그것이 시어머니에게 투영되었다. 시어머니와 나는 화해의 길을 걸었다. 그녀는 자서전을 썼다. 잃어버린 가족의 비밀.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녀의 고백이 세상을 울렸다. 지은이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편지로 소통했다. 오빠, 용서할 수 있어? 네, 그리고 사랑해.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나는 새 직장을 찾았고 시어머니는 작은 상담소를 열었다. 가족치유센터.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왔다. 나는 그곳의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아이러니했다. 복수의 주체가 이제 치유의 일부가 된 것이다. 지은이는 대학을 졸업했다. 졸업식에 초대받아 갔을 때 그녀는 빛났다. 오빠, 고마워.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우리는 포옹했다. 과거의 상처가 희미해졌다. 나도 미안해. 그녀는 웃었다. 이제 새로 시작하자. 시어머니도 왔다. 새 여자, 아니 새 가족이 모였다. 카페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그때 왜 그랬어요? 지은이가 물었다. 시어머니는 말했다. 공포 때문이었어. 잃을까 봐. 나는 덧붙였다. 저도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복수로. 그날 우리는 용서의 맹세를 했다.
다시는 배신하지 말자. 서울의 봄은 따뜻했다. 한강에서 산책하며 우리는 미래를 그렸다. 지은이와 나는 재결합을 논의했다. 천천히 가자. 그녀가 말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시어머니의 책은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비밀의 고백. 나는 조언자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배웠다. 인간의 마음은 복잡하고 한 행동이 영원한 파도를 일으킨다. 지금 나는 평화롭다. 지은이와 결혼 3주년을 맞이했다. 우리에게는 아이가 생겼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보며 울었다. 고마워, 지은아. 내 꿈을 응원할게. 지은이는 미소 지었다. 엄마도요. 인생은 드라마다. 배신과 복수, 하지만 결국 용서로. 나는 그 교훈을 가슴에 새겼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다.